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0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 비영리 조직의 특성과 이 비영리 조직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 구조 이 네 가지, 제가 지난 수업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비영리 조직의 한계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 구조, 다시 말하면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누가 이렇게 제공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조금 준비도 잘 체크해 놓으시면은 추후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 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수강하신 다음 2주 지나면은 바로 중간고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수업이 지금 5주차 수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8주차 때 우리가 대면 중간고사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끝나고 6주, 7주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중간고사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시간부터 2주 후면은 시험입니다. 물론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에 제가 이 영상 수강을 아마 여러분들은 9월 30일부터 이 영상 수강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맞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수강하는 그 이후부터 우리가 2주에는 시험이니까 지금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아마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공급 구조 이 네 가지 모형이 각각 어떻게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구분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정부 운영 모형과 밑에 보면은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 영리 민간 운영 모형, 이렇게 네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정부 운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정부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형이고, 밑에 보세요. 비영리 민간 활용, 그리고 세 번째 비영리 민간 운영. 자, 비영리니까 이건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가 색깔이 비슷하고요. 위에 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영리 민간, 이거는 영리,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는 우리 앞 시간에 9번째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이 비영리는 특징이 이윤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 목적입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 실버타운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시험 치실 때는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민간 활용, 민간 운용,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헷갈릴 것도 크게 없어요. 왜? 정부가 하는 거, 비영리에서 두 가지, 그리고 돈 벌기 위한 영리에서 하는 거, 이렇게까지 구분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 정도는 외우시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정부 운영 모형은 말 그대로 잡으세요. 정부가 뭘 합니까? 재정을 부담한다. 즉 돈을 정부가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시 말하면 돈도 자기들이 되고 거기서 모든 서비스 제공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재정부담, 그럼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반 조세, 즉 여러분들 부모님들처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재정으로 충당되고 민간 자선금이나 이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세금으로만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만 기계적으로 외워놓으시면요,
정부 운영 모형은 정부가 재정을 다 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도 정부가 하고, 그리고 재정의 대부분은 공공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최대한 부담이 없다. 이게 정부 운영 모형인데, 이렇게만 외워놓으셔도 되지만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지금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한 거지, 머릿속으로 이런 게 정부 운영 모형이구나 라고 이해는 못 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노인 요양 시설, 이런 경우가 여기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이런 경우, 이런 거는요, 정부가 노인 요양 시설,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도 없어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이런 역량도 안 돼요. 그러면요, 시설에 가셔야 되잖아요. 노인 요양 시설로 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좀 좋은 조건의 실버타운 쪽으로 가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론 자기 조건을 다 심사한 다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즉 국가에서 그 건물도 짓고 국가에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국가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노인 요양 시설로 입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 공공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가 정부 운영 모형입니다. 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죠. 직접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리고 조세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죠.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자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좋은 장애 시설에서 이렇게 서비스도 받고 재활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연고이신 분들, 다시 말하면 가족이 없거나, 뭐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으니까요.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방임된 장애인들, 또는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시설에 버렸다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보내신 분들, 그리고 연락이 두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국가에서 장애인 시설을 짓고, 거기에 국가에서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을 고용해서 일상생활이 될 수 있게끔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이 어디 된다? 정부 운영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정부 운영 모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운영 모형이 이런 게 정부 운영 모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 자, 여기서는 비영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비영리입니다. 즉, 이윤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대신 민간 활용이라 하고 민간 운영이라고 그래요. 활용이냐 운영이냐, 이 이음절 차이인데, 이음절 차이가 또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민간 활용 모형부터 한번 볼게요.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비영리 민간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즉 그 민간에서 대부분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다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비영리 민간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그에 필요한 돈은 민간에서 후원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그 일부를 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정부에서 그 돈을 일부는 또 대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삼박자에 의해서 돈이 운영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외우시려면, 민간에서 이용자들도 정부들도 뭐 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부분 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민간에서 자신의 민간의 돈도, 여기 민간의 돈은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전화 한 통에 월 3만 원, 뭐 월 만 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자동이체해서 월 만 원의 후원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후원금이 모아지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모아지는 후원금도 많지만 기업이나 아니면 종교시설, 좀 큰 교회나 큰 성당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전달하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교회마다 다 또 상황은 다르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성탄절 헌금이란 걸 해요. 성탄절 헌금을 하면요, 성탄절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헌금은 100%? 뭐 교회마다 상황은 다 다르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성탄절 헌금 들어온 거는 자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일부가 겨울을 나기 위한 후원금으로, 뭐 지원금으로 좀 쓰이고요. 나머지 또 상당수 금액은 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이 교회에서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 개인정보 신상 보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할,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서 복지 담당 이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분께 교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말씀해 드리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 어려운 부류 이웃을 선정해 달라 하면요, 그 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교회가 소재한 지역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뭐 취약계층 분들을 선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겨울에 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다 민간 자선금이 되는 거예요. 후원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돈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조금씩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보통 그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대금의 많게는 뭐 30%, 보통 10%에서 20%, 취약계층 사람들은 10%, 보통 뭐 어느 정도 경제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랑 정부에서 그래도 일부 또 후원을 받는, 그러면 또 후원해준 만큼 정부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지침을 따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민간에서, 근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되고 민간에서 뭐예요? 이런 세 부류를 뭐 한다? 활용한다. 그래서 민간 활용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영리 민간 활용 모형 대부분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종합복지관, 뭐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뭐 신당 종합복지관이나 성서 종합복지관, 또 뭐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입니다. 자, 이거는요, 위에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 보세요. 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뭐 된다가 최소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위에 거랑 큰 차이는 일단 없어요. 대신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최소화된다는 거는 국가 개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기들만의 색깔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국가의 재정 부담마저도 극히 제한. 다시 말하면은 국가로부터 돈도 최소한으로만 받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서비스에 갭이 발생해버리면은,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 뭐예요? 국가에게 손을 벌리겠다. 뭐 쉽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국가의 이 재정 부담마저도 극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한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요, 민간의 불충분성을, 자,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민간이 그러니까 100%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재정적인 문제와 기타 등등의 문제로. 민간의 불충분성을 뭐예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재정적 지원보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돈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민간 운영 모형입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이 장수마을로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은 경북 의성군입니다. 의성에 가면요, 의성 뭐 탐리나 이쪽으로 좀 이제 말 그대로 의성군 나름 뭐라 해야 될까요? 나름 시가지? 업은요 좀 크게 뭐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제 내륙으로 좀 더 이제 안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탐리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오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 흔히 말하는 시골이거든요. 그쪽에는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아는 후배도 뭐 저게 자기 고향이고 부모님이 아직 거기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경로당 있는데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80대 어르신들은 식사하고 나면요 60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그 마을회관 경로당에 오실 나이가 아니고요. 70대 되면은 간혹 오실 수도 있대요. 70대 어르신들, 70대 중반 넘으신 분들은 간혹 오시면요 식사 준비해야 된대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된대요. 80대 초반은요 식사하시고 나서 아마 그 뒷정리를 해야 된대요. 8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80대 중반이면요. 86, 7, 8세면은 연세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80대 중반이시면은 뒷정리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주전부리, 과일을 깎든지 뭐 그렇게 한대요.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은 돼야지만 차려주는 식사하시고 뒷정리도 안 해도 되고 차려주는 주전부리 드시고 갈 때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90은 돼야 된대요. 근데 우리 도심권은 그만큼 연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런 의성 탐리나 아니면은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기 어디야 전라도 보성도 굉장히 우리나라 장수마을로 고령마을로 들어가거든요. 이유가 있대요. 의성은 마늘이 주산지고요. 보성은 녹차가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마늘과 녹차 섭취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수의 비결로 들어간대요. 자, 어쨌든 이건 한 사례고요. 근데 이 의성 탐리나 이쪽으로 가면요. 자, 잘 보세요. 이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노인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국가 시설에 들어가기에는 그까지 동네가 잘 아시겠지만 시골은요. 도심권은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지만 시골은 여러분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이 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을이 띄엄띄엄 많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마을마다 다 뭐예요? 마을마다 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을 다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민간에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민간에게 허락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은요, 거기에다가 시설을 짓고, 거기서 뭐 합니까? 차로 운영하면서 마을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마을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에다가 지으려니까 땅값이 비쌀 수도 있죠. 아무리 오지라 하더라도 집터는 일반 밭이나 논보다는 비싸거든요. 공공지역인 데는요.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민간에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을 짓거나 이러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함부로 집을 지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밭이나 논 위에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노인시설을 국가에서 마을마다 다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민간에서 요양시설을 지어서 또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밭이나 아니면은 임야를 어떻게 해요? 규제를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그 시설에 한해서는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에서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설이 만들어지고 어르신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민간 운영 모양이라고요. 민간 활용은 좀 차이 나죠. 민간 활용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요. 민간 운영은 그래서 제일 핵심 키포인트는요. 국가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키고
민간의 불충분성을 재정적 지원보다는 그래서 돈주의보다는 국가에서는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영리 민간 운영 모형이다. 사례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영리 민간 운영 모형은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영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민간 영리 부분을 활용하여 무료 아닙니다. 유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 정부에서는요,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부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후가 책임이 안 되고, 노후에 자산이 많이 없으신 노인들은 연세가 드셨는데, 어디 자신을 부양할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돈 내서 어디 들어가려니까 돈이 그만큼 없고,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노인 요양 시설에서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게 정부 운영 모양, 전류에서 봤던 이런 거고요. 이러시겠죠?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냐? 근데 반대로요. 어르신들이 나는 돈도 많다. 하지만 나를 부양해 줄 가족은 있지만 난 돈은 자산은 있다. 그래서 나는 노후에 이 자산을 활용해서 대신에 지금 내 혼자 집에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시설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거야?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해서 보세요. 정부에서 민간에다가 돈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 돈을 받고 좋은 요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너네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자, 돈이 있는 노인들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모시고 오면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란 말이에요. 왜? 돈 있는 사람을 굳이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해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80대 된 이 자산이 한 50억 있는 어르신이다 가정해 볼게요. 자산을 50억 가지고 있다면요. 저랑 여러분들 수업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서민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가정들도 있겠지만 50억 그러면은 저랑 여러분들 집보다 훨씬 잘 산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경제를 가졌다 보겠죠. 근데 그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힘들게 벌었는 돈으로 냈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가서 공짜로 요양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저런 어른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산 조사를 해서 돈이 많은 어른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못 들어가요. 대신에 그렇다고 국가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시설 다 잘 막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간에다가 허가를 내준 다음에 니네들이 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저런 어르신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니네들이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 입장에서도요. 한 방에 여러 명이 그렇게 공동으로 지내는 것보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나는 300만 원씩 내고 500만 원씩 내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더라도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10년 내도 6억이에요. 근데 나는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10년을 더 살겠나? 이런 어르신들은 마지막 자기 노후를 개인방 쓰면서 좋은 침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서비스 받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나 500만 원 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정부가 노인 실버타운을 정부가 실버타운을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허가받은 그 기관이 그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쵸? 돌 하나로 토끼 두 마리 잡는 택입니다. 이유는요? 노인 케어, 양질의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노인을 돈이 많든 적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될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요, 민간은 그러한 어르신들을 맞이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요,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실버타운이 저렇게 해서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더 내주잖아요. 그래야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민간 운영 모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노인 실버타운 또는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 그리고 엄청나게 좀 고가의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점은 제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도 노인 요양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실 어르신들이 노인 공공 요양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개인 방은 못 쓰거든요. 뭐 4인 1실이나 단체 활동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도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최고급의 양질의 서비스를 다 주려면은 국민 세금 부담이 또 너무 커지잖아요. 왜?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미혼모 시설, 또 뭐 조선가정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복지는 노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복지는 맥시멈 수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 미니멈 수준에서 에버리지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고가의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실버타운은 그림이 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뭐 그러한 이제 단점도 있지만 일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잘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전체적으로 비영리 민간 활용과 비영리 민간 운영의 중간 위치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 자, 이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지는 뭐 특성은요. 무형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모양을 이렇게 어떤 특정 모양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스마트폰은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LG에서 TV를 만들어내면 TV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외형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뭐 무슨 프로그램 뭐 어느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하면 그게 모양을 지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성.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이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해 놓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바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니까 생산과 뭐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소멸성도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변동성. 자, 서비스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아무리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하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게 똑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공급자도 매번 똑같은 서비스 다 해줄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아빠가 오셨을 때 김치찌개 끓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2시간 전에 김치찌개를 먼저 먹었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끓였던 김치찌개의 맛이 100% 똑같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맛있게 먹는데 딸은 맛없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김치찌개 싫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서비스를 줬다 하더라도 사람 관계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학생들은요 학기 말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빨리 대면 수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반틈한 2주 대면 수업, 1주 온라인 수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계대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 지난 학기에 2주는 대면 수업하고 1주는 온라인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뭐예요? 그렇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뭐 특성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원칙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들 원칙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는 쉬워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고려해야 될 원칙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전문성의 원칙.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좀 적어 놓으세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즉 사회복지사도 될 수 있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전문가가 전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요. 내과에 가서 치료받는 게 더 빨리 나을까요? 아니면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게 더 빨리 나을까요? 아니면은 집에서 민간요법 활용하는 게 더 빨리 나을까요? 제일 빠른 건요. 내과에 가서 치료하는 게 제일 빨라요.
치과에 가서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라면은 치과는 빼자. 치과는 치대니까 별도니까 빼고요. 자, 내과에 갔을 때보다 예를 들었어요. 또는 뭐 정형외과를 해볼게요. 정형외과라면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인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여러 과를 같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것도 있고 이미 같은 정보 지식을 갖고 온 것도 많겠죠. 내과보다는 못하겠지만 정형외과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죠. 배가 아플 때. 근데 집에서 받으면요. 집에서 있으면 민간요법은요.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주어져야지만 문제에 직면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때는요. 이 전문성의 원칙을 꼭 유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적절성의 원칙. 서비스가 주어질 때는요. 그 서비스의 양,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주어져야 되는지.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요. 그 허기를 면할 만큼의 음식을 줘야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예를 들어 지금 살짝 배고픈데 이 사람한테 컵라면 하나 주는 거랑 이틀 굶은 사람에게 컵라면 하나 주는 거랑 똑같은 서비스라 볼 수 있을까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 한 3시쯤 되었을 때 살짝 이제 허기가 지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컵라면 하나만 줘도 허기를 면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 굶은 사람에게 컵라면 하나 준다고 허기가 면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제공되는 양이나 또는 질, 서비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때 배가 살짝 아프다는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하고요. 지난 3개월 동안 배가 아팠던 사람에게 처방되는 그러한 이 처방은 똑같은 처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또 제공되는 기간, 그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실직 상태에 한 달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하고요. 지금 3년째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 기간이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 해결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뭐 해야 된다? 충분할 만큼. 근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너무 충분해버리면요. 너무 길어져 버려도 너무 충분히 줘버리면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스스로 안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성의 원칙은요. 물론 여기 밑에 가면 지속성의 원칙 할 때도 그 말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적절성의 원칙은 제공되는 양과 질과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할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포괄성의 원칙. 자, 이거는 간단해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직면에 있는 문제는요. 예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뭐 전통사회에서는요. 농경사회나 전통사회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직면에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보통 대부분이었다면 지금 후기산업사회에서는요. 클라이언트에게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가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포괄적으로 발생되어 나타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서비스 또한 다차원적에서 포괄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연관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속성의 원칙. 자,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이거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자, 말 그대로요.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잘해줘가지고 다 잘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 전문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의 원칙은요. 서비스 간에, 기관 간에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가장 적절한 기간에 종결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평등성의 원칙. 자, 이거는요,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성별, 나이, 경제적 조건, 지역, 종교, 지위,
여기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더 간단히 들으면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재산 유무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것은 자격이 되면은 그 서비스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접근 용이성의 원칙. 이건 바로 뭐냐면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 해야 된다?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냐면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또 하나의 접근성이거든요. 우리가 접근성 그러면은 거리, 우리가 형이하학적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러한 거리상의 문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즘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특히 관할구청에서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서비스들은요, 그 정보를 어디로 통해서 알려줄까요? 대부분 기관, 구청, 시청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재산 유무나 또는 소득 격차나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될 만큼,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복지관에서 뭐 현수막을 건다거나 아니면 집으로 뭐 통신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대상자 분들에게는, 특히 관할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전화상으로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뭐냐면은 접근 용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유무도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인종에 따라서도 요즘에는, 왜냐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종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뭐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누구나 위에 있는 거랑 같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원칙들. 첫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 말씀드렸죠?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서비스의 뭐가요?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성에서는 서비스 제공되는 양과 질과 기간 이런 것들이 가장 과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지만 너무 짧아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 요즘 발생했기 때문에 한 가지 단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모두에게 평등하게 모두가 접근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접근은 거리상의 접근도 되지만 이 정보상의 이런 접근성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0번째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5주차 수업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일 야간 수업 듣는 이제 야간반 수업 학생들은 9번째 수업까지가 우리가 원래는 5주차 수업이에요. 그런데 영상은 제가 10개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은 영상을, 이 40분짜리 영상을 3개를 보고 오셔야 돼요. 이 수요일 야간반 수업 학생들은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개의 영상을 다 보셔야지만 출석도 인정되지만요, 대신에 수업을 더 하신 대신에 10월 우리가 6일 수업 있죠. 10월 6일 수업은 대신에 우리가 8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수업을 제가 대신에 조금 영상을 5주차 수업 때 영상을 더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10월 6일
그때부터는 이제 6주차 수업이 되거든요. 수요일 야간반 학생들은요. 그 수업을 제가 대신에 3, 40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주간 1반, 2반 학생들은 이 10번째 수업까지 들으셔야지만 말 그대로 5주차 수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야간반 학생은 9번째 수업까지만 영상만 들어도 5주차 수업이 완성이 돼요. 대신에 10번째까지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5주차 수업은 영상을 3개를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6주차 수업에서 제가 5주차 수업에서 영상을 들은 만큼 수업을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일찍 마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수업에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대면 수업 6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